안녕하십니까.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녹화는 공업수학 1에 관련된 건데요. 맨 처음에 미분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에는 1개 미분방정식이 있고요. 2개 이상 고개 미분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1개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 미분방정식에서 주요 학습할 내용은 물리적 시스템과 미분방정식에 관한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이 완성이 되었다 하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에 있어서 변수분리형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미분방정식 중에서 1개 미분방정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형태인데요. 이 변수분리형의 미분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하며 어떤 형태가 변수분리형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설명할 내용은 선형 미분방정식입니다. 선형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완전 미분방정식, 이런 단계로 1개 미분방정식의 풀이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시스템과 미분방정식.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동적이다, 정적이다, 뭐를 가지고 구분을 하나요? 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물리적 시스템들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적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동적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정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 형태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적인 시스템의 경우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수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그냥 일반 방정식이 아니고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시스템을 어떻게 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느냐, 이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델링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제 시스템을 수학적인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질량과 스프링 시스템의 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이 질량과 스프링으로 구성된 질량 스프링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가 질량이 있죠. 이 질량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카트 또는 뭐 자동차 또는 로봇, 이런 움직이는 이런 질량을 가진 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량이 스프링을 통하여 이렇게 벽에 어태치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프링이고요. 하나는 질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질량 스프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질량체가 얼마만큼 이동을 하느냐, 이 X 변수가 관심이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는 이렇게 이 상태에 있던 물체가 잠시 후에는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동적인 질량 스프링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적인 시스템이니까요. 이것을 모델링을 해도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방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가 x 변수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적인 시스템이 되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필요한 변수와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변수, 뭐가 필요한 변수인가요?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요 질량체의 움직이는 변위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x라고 놓자. 자, x라고 놓았는데 이거는 시간 함수죠. 시간의 독립 변수를 갖는 x 변수가 물체의 움직이는 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가정을 통한 물리 법칙을 적용해서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적절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이 두 가지 가정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물체와 지면 사이의 마찰을 무시하자. 자, 무슨 얘기죠? 요 질량체하고 요 바닥면과의 마찰을 무시하자는 거죠. 마찰을 무시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체와 지면 사이의 마찰을 무시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은 이 스프링은 아이디얼 스프링이다, 이상적인 스프링이다라고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자, 이상적인 스프링이라는 것은 어떤 스프링을 얘기하는 거냐면 물리 법칙에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후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후크의 법칙, 탄성의 법칙, 이런 법칙에 적용을 받는 스프링을 아이디얼 스프링, 이상적인 스프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크의 법칙을 적용받는 스프링, 자, 이상적인 스프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물체와 지면과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가지 가정을 세워놓고 이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링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세웠을 때 우리가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물리적인 법칙은 첫 번째는 후크의 법칙이 되겠고 두 번째는 뉴턴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후크의 법칙과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이 동적 시스템,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링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크의 법칙은 뭐냐 하면 탄성체의 경우에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과 변위가 정비례한다. 이것이 후크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량체에다가 변위가 x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스프링은 길이가 x만큼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물체에 힘을 얼마만큼 가했을 때 이 x만큼 늘어나느냐 하면 힘 F는 kx만큼. 자, k는 스프링 상수라고 해서 비례 상수가 되겠고요. 늘어난 길이, 스프링의 늘어난 길이, 이것이 x가 됩니다. 이 비례 상수와 늘어난 길이를 곱한 양의 힘을 가해야지만 스프링이 x만큼 늘어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F는 equal kx 이런 식이 되죠. 자, 힘과 x가 정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법칙을 후크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은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이것이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뉴턴 법칙 세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자,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사용되는 법칙은 그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아까 앞에서 보여준 그 그림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뉴턴 제2법칙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질량체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은 외부에서 작용된 힘의 합력과 같다라는 거죠. mx to dot equal 시그마 fi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뉴턴 제2법칙의 관련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fi라는 것은 질량 m에 가해진 모든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을 때 외부에서 가해진 모든 힘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힘들이 있었냐면 유일한 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스프링력이었죠. 스프링력. 그 스프링력은 K 곱하기 X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량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질량 M이고요. 자, 이게 질량체가 움직이는 변이 X이고요. 자, 질량이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스프링이 가만히 있지 않죠. 스프링도 힘을 받게 됩니다. 자, 힘을 받게 되고요. 그 힘으로 질량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길까요? 늘어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겠죠. 자, 그래서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힘의 크기는 스프링 상수에다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 변이를 곱한 것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 이거는 이제 실제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요거는 자유물체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뭐 질량체도 떼버리고요. 스프링도 떼버리고 변이와 그 다음에 힘의 크기들로 이렇게 표시한 그 그림을 자유물체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자유물체도를 보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턴 제2법칙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mx to dot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합력이라고 그랬죠. 시그마 F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mx to dot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고요. 이 물체가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한 힘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떤 힘? KX입니다. 자, 요것에 부호가 어떻게 될까? 합력이라고 그랬는데 합력이라는 것은 더하는 힘이 있고 빼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는 힘일까요? 빼는 힘일까요? 요 KX의 힘은 감소하는 힘입니다. 빼는 힘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부호를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 감소하는 힘이냐 하면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증가시키려는 힘이 아니고 가속도를 감소시키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mx 더블 덧 equal 마이너스 kx 이런 관계식을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얻어낸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자, 그런데 mx to the equal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종속 변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변수에 관한 식들은 전부 다 이퀄 사인을 중심으로 좌변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항들이 다 x에 관련된 식이죠. 그래서 kx를 좌변으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넘기면 m x 더블 덧 더하기 kx 이퀄 제로라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앞에 그림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미분 방정식을 가만히 보면 최고 도함수의 개수가 2개입니다. 세컨드 오더죠. 세컨드 오더. 자, 그래서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유일하게 있는 도함수가 2개 도함수인데 2개 도함수의 차수가 1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도함수가 없는 그냥 x만의 변수인데요. x의 1차입니다. 자, 이 1차 항들로 구성된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요 미분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이계이고요. 선형이고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인 시스템, 요 그림에 보시면 인덕턴스 L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준 입력전압 ET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시스템은 LRC 시스템입니다. 인덕턴스, 레지스턴스, 커패시턴스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시스템의 경우에도 필요한 변수와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된다. 자, 필요한 변수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거, 요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제일 관심 있겠죠. 그래서 I, 요 전류를 I라고 하자. 자,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방향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 그림에서 질량 스프링 시스템에서도 변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변위를 X변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X를 가정을 해도 돼요. 요 방향을 X로 가정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X가 얻어지겠죠. 그 X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에는 방향이 우리가 가정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방향 설정하는 것은 가정인 것이죠. 이 방향으로 꼭 흘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계산해 보면 항상 그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I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우리가 L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를 C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저항체의 저항을 R이라고 하자. 자, 그러고 요 이제 매개 변수 정의가 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적절한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전기 회로에 세울 수 있는 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에는 두 종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전압 법칙이고 하나는 전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이제 노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류 법칙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고요. 노드가 없이 여기 닫힌 이런 회로에서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거죠. 닫혀 있는 전기 회로에서 전압의 대수적인 합은 0이다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전기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는데, 전류가 이게 이제 저항체를 요 방향으로 통과를 하죠. 그러면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전류가 저항체를 통과할 때 전압이 떨어지겠죠.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압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압이 낮다 그러면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은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렇게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 저항체를 통과하고 나면,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B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V의 A점의 전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V의 B점의 전압입니다.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VA가 VB보다 크겠죠. 자,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데로 전류가 흘렀는데 저항체를 통과하면서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전압이 얼마만큼의 전압이 떨어지느냐? 이 R은 IR, 전류에다가 저항 값을 곱한 것만큼 전압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패시턴스에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봤을 때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전류가 흐르면 A와 B와는 분명하게 전압 차이가 발생하는데 얼마만큼의 전압 차이가 발생하느냐? 커패시턴스에서 전압이 떨어진 것만큼의 전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커패시턴스의 전압 강하는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냐면 EC 이꼴 C분의 1 인테그랄 IDT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커패시턴스의 전압 강하량은 요만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턴스 L에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전압 강하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전압 강하량은 EL 이퀄 L 곱하기 DIDT만큼 전압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LRC 시스템에서 3번 전압이 떨어지겠네요. 저항체 통과할 때 한번 떨어지고 커패시턴스 통과할 때 한번 떨어지고 인덕턴스 통과할 때 한번 떨어지고 자, 그래서 그 떨어진 전압들을 쭉 합해보면 L, DIDT 이고요. 더하기 R, I이고요. 더하기 C분의 1 인테그랄 IDT만큼이 전압이 떨어집니다. 자, 요 떨어진 전압의 양이 가해준 입력 전압과 같아져야만 된다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수학적인 방정식, 바로 요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요 방정식은 특이하게 미분과 적분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은 이제 풀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그 정의를 내리죠. 전하량, 여기서 Q는 전하량이고요. I는 전류라고 했습니다. 전하량과 전류와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I는 dQ dt 또는 Q는 인테그랄 IDT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IDT는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I는요, dQ dt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DT는 D제곱 Q DT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L Q 더블 덧 더하기 R Q 덧 더하기 C분의 1 Q 이퀄 ET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 맞습니다. 자, 오더는 세컨드 오더입니다. 이게 선형도 맞죠? 선형. 자, 요 Q 더블 덧의 차수가 1차입니다. 그 다음에 Q 덧 차수도 1차입니다. 그 다음에 Q 차수 1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Q에 대해서 Q 변수에 대해서 선형입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퀄 사인을 중심으로 우변에 ET항이 존재하면 요거를 우리는 비동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까 저 LRC 시스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컨드 오더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동적 시스템들, 요 동적 시스템들을 적절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법칙들을 적용해서 방정식화 해보면 다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물리적 시스템과 미분 방정식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잘 풀어야지만 물리적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앞에서 보시면 세컨드 오더였습니다. 세컨드 오더였는데 자, LRC 시스템에서 L을 빼버릴까요? L을 빼고 R과 C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기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인 시스템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L이 없으니까 이것만 지워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2개가 아니고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했을 때 1개도 나올 수가 있고 2개도 나올 수가 있고 고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일개 미분 방정식의 풀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 변수불리형이 있습니다. 변수불리형 미분 방정식 한번 어떤 형태가 변수불리형이고 이 변수불리형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변수불리형의 정의입니다. 자, 대수정 방법으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자, 요렇게 gy, dy, dx equal fx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미분 방정식을 변수불리형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쓴다. g, dy, f, dx. 자, 무슨 얘기예요? 이퀄 사인을 중심으로 좌변은 y 변수만 썼죠. 그 다음에 우변은 x 변수만 썼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이퀄 사인을 중심으로 분리가 된다. 자, 그래서 g, dy equal f, dx 이런 형태로 변수가 분리되는 형태, 요 형태를 변수불리형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변수불리형 미분 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y, dx equal x-1분의 y 이런 형태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변수분리 가능하죠? 자, 어떻게 변수분리가 가능하냐? 자, y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가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dx로 곱합니다. 그러면 dx가 1이 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dy dx equal x-1분의 y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y분의 dy equal x-1분의 1 dx 이렇게요. 자, 좌변은 y 변수만으로, 우변은 x 변수만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적분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좌변도 적분을 하고 우변도 적분을 하고. 자, 좌변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y분의 1 dy. 자, 이것은 우리가 미분 적분학에서 배워서 알듯이 ln y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도 적분을 합니다. 우변 이거를 적분하면 얘는 ln x-1입니다.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ln y는 ln x-1 더하기 적분 상수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적분 상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왜 C1이라고 표시했는지는 이 적분 상수의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C1이라고 임시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C1을 lnC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C1도 임의의 적분 상수이고 lnC도 임의의 적분 상수이기 때문에 C1을 lnC라고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lny equal lnx-1 플러스 ln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x-1 플러스 lnC는 lnC 곱하기 x-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y는 c 곱하기 x-1과 같다라고 y에 대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제의 변수불리형 문제인데 요것을 풀어보면 최종적으로 y는 c 곱하기 x-1의 해가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런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불리형입니다. 어떻게 해요? x를 이쪽으로 곱하면 되겠죠. dy equal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dx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변수분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양변을 적분. 자, 그러면 좌변은 2를 적분하는 거죠. 2를 적분. 자,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요거 바로는 적분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를 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를 인수분해를 하면 요 내부에 있는 요 함수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분을 해보면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리를 시켜놓고 나면 곧바로 적분이 되죠. 곧바로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서 최종 얻어낸 y 값이 ln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초기값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 문제. 초기값, 방금 앞에서는 초기값이 없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나왔고요. 이제 초기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적분 상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적분 상수를 명확하게 상수가 얼마인지를 정해줘야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변수 분리형입니다. 변수 분리형. 자, 이런 형태를 변수 분리를 이렇게 해자. 변수 분리가 됐습니다. 자, 좌변, 우변 다 적분을 해야 되겠죠. 좌변을 적분하면 ln y이고 우변 적분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분수 전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것을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드는 것을 부분분수 전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부분분수 전개를 해놓으면 적분이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 적분하면 ln x가 되고요. 이 뒷부분 적분하면 ln의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합하면 ln x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적분 상수를 이제 추가로 핸들링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적분 상수 핸들링 것처럼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ln y는 ln x 플러스 1분의 cx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n 띄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분의 cx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초기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2라는 얘기죠. x가 1일 때 y는 2.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cx 여기에서요. x를 요 x 자리에 2를 대입하는 겁니다. 2를 대입하면 y가 2가 된다는 얘기죠. 2. 자, 그러면 여러분들 c 계산할 수 있겠죠. c는 4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c가 4가 나오면 결국 최종적인 해는 y 이퀄 x 플러스 1분의 4x라는 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수 분리형의 경우에 초기값 문제이건 아니면 초기값 문제가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자, 이런 경우 초기값 문제죠. 초기값 문제. 자, 이것도 이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미분 방정식인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게 변수 분리형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 분리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변수 분리가 되느냐?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죠.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수 분리형을 하면 분리를 하면 이런 형태의 변수 분리형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이거 적분, 이거 적분. 자, y제곱분의 1은 y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요 2를 더하는 거죠. 1.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적분값이 나오죠. 자, 좌변 적분, 우변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앞에 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다가 초기값 x 대신 1 대입하면 y도 1이다. 요걸 가지고 c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c를 계산해 봤더니 c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요 미분방정식, 초기값 문제의 미분방정식 해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보죠. 질량이 m인 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공의 속도 v를 시간 t에 대해 나타내 보아라. 자, 요거 여러분들 공기저항 무시하지 않으면 요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이거를 선형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뉴턴 제2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변위 x 또는 v 또는 가속도 뭐 이렇게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질량 m이 있습니다. 이 질량은 무게, 중력, mg라는 힘이 아래로 항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힘이 있을까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공기저항 무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공기저항은 이렇게 위로 질량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못하도록 받치는, 떠받드는 그런 힘이 작용할 텐데 공기저항 무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요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부의 힘이 되겠습니다. mg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뉴턴 제2법칙을 써보면 mx 투덧은 바로 mg 이렇게 되겠죠. mg는 플러스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힘으로 우변에다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m 지워져서 결국 그 x 더블 덧 이퀄 g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v는 속도이면 v는 x 다시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v로 표시하면 dv는 gd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모델링 식인데 요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변수 분리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수 분리형. first order고요. 1개의 미분 방정식이고 변수 분리형이다. 자, 변수 분리해 보면 이렇게 변수 분리가 되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하면 곧바로 v는 gt 플러스 c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 시간에 이런 걸 푸는 공식을 아마 기억을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굳이 안 외워도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미분 방정식을 얻어낸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물리학 시간에 외웠던 그 공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물리적인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미분 방정식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잘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간단한 1개 미분 방정식의 변수 분리형을 어떻게 푸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